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간만에 11번째 시간 만에 제 소개. 제 이름은 허경화입니다. 수어를 이렇게 막 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갈 길이 머니까.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이야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념이 어떻고, 그래서 길버트 앤 스펙트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특성이 어떤지, 그래서 욕구를 발견하고 발견해서 진단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의 욕구 체계와 자원 체계를 연결해주는 고리이고, 그렇죠? 서비스 제공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체계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했었고, 그 하위의 체계가 어떤 거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적 전달 체계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그 시도 이하의 행정자치부, 일반 행정체계, 시군구, 읍면동, 그렇죠? 그리고 중앙부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배정하고, 시도나 시군구나 읍면동은 그거를 집행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제도와 사업별로 행정기관들이 분산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산재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우리 뭐 보훈처, 교육부 이런 얘기들까지도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울러서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보면 범부처들이 전부 다 장애인 복지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공적 전달 체계로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를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별로 행정기관으로는 모든 부처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민간 전달 체계는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4에 의하면 나오는 장애인 복지 시설은 거주 시설, 지역사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각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과 더불어 민간 전달 체계로 더 포함되며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그 주 사업들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 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는 목적별, 유형별로 단체들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아울러서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별로 전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자, 장애인 복지 이 서비스별 전달 체계들은 직업재활 서비스들은 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 의료재활은 우리 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병의원이라고 하고 있는 의료재활 시설들을 통해서 간다. 그다음에 보건소를 통해서 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적 부서 및 이 사회 서비스도 보건복지부 산하로 내려오면서 시군구나 지방행정기구 등등이 일선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이 두 가지 축, 즉 공공과 민간의 축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산발적인 서비스, 중복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가 되다 보니 뭐 사각지대들이 발생들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들이 문제점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 아울러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에 따른 체계가 되게 미비하더라. 또 이 재정을 지원할 때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나 서비스의 질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각 기관들의 크기, 직원의 수 등등에 따라서 이 돈들을 주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재정의 흐름도 역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야 되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사정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과 의사 결정, 그다음에 제가 다시 볼게요. 의사결정, 컴마 찍어줬는데 안 찍었죠. 자기결정과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접 지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역시 그거에 대한 개선 방향들로 제시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평가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드리면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전달 체계를 머릿속에 살짝 넣고 이제 오늘은 사실상 이러한 전달 체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각각의 서비스들, 그중에서도 이 장애인 재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모델이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장애에 대한 담론 이야기 할 때요. 재활 담론 대 자립생활 담론이란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전문가 주도의 모델인 장애인 재활, 그다음에 의료적이고 개별적인 모델에 기인한 재활 모델, 그거에 반대가 되는 자립생활 모델 얘기들을 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은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 보편적 모델로 넘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곳들은 기본적인 손상 또는 이 손상에 따른 잔존 능력을 개발시켜서 장애인 복지의 실천적인 방법, 실천적 수단적인 목표가 두 가지가 뭐였죠?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그리고 사회 환경 개선이었죠. 장애인 재활은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이라는 부분에 초점들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장애인 재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의료적인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 안에서 이제 가장 먼저 보통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료적인 재활입니다. 의료 재활. 자, 의료 재활의 개념부터 좀 살펴볼까요? 장애인의 종합 재활의 의학적인 측면으로 재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다라고 의료 재활에서 얘기를 합니다. 러스크라고 하는 이제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료 재활은 외상이나 질병에 대한 병소 치료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기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도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뭐다? 의료재활이다 라고 러스크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료재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기 쉬운 환자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여 자연 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잠재 능력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거고 아울러서 내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께 물리적,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인 조치가 의료재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그어놨죠. 일반적으로 의료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직업, 교육 등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분야라고 정리들을 하고 있죠. 이 이론에 가면 하여주는 그로 하여금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 이것들 자체가 기본적인 재활의 분야이면서 의료재활의 개념이다라고 머릿속에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료재활에 가서 계속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질병이나 외상은 치료의 시기나 내용에 따라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당장 아픈데 그때 당장 치료하지 못하고 성인기가 돼서 아동기 때 언어 발달을 할 때 언어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성인기가 돼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성장할 때 자극을 줘서 성장을 쭉 해야 된다면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자극을 아무리 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병 초기나 외상 직후부터는
예견될 수 있는 장애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장애를 극소화시키겠죠. 질병이 더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장애가 굉장히 중증이 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의 재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때 개입했으면 왜 우리 뭐라 그러죠?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굉장히 크게 막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들을 차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하는 예방의 역할도 담당하는 게 의료재활입니다. 의료재활은 치료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외상의 치료 초기부터 관여하도록 하게 하는 것. 아울러서 직업재활을 위한 기능검사와 적응훈련에도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재활이란 우리는 흔하게 의료재활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걸 낫게 하는 거 또는 뭐 치료나 뭐 이렇게 질병의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잔존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인 상담과 치료도 의료재활에서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와, 의료재활 엄청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반적으로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모델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장애 자체가 신체적인 손상들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의료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의료재활의 대상이나 영역을 좀 볼까요? 의료재활의 대상은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신체 구조 이제 상세로 좀 들어가면 신체 구조적인 면에서 신경계, 근육, 골이나 관절 등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외상 후유증, 호흡기계, 순환기계 질병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이제 연령적으로 노인이신 분들, 노인이면서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 의료재활 대상인데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애인 재활.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재활은 대상은 장애인. 근데 아마 저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신체 구조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영역은 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적 능력의 회복을 꾀하고 그가 가진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수단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의료재활의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를 제거하거나 혹은 경감시키는 것이 의료재활의 영역입니다. 또 장애가 잔존하더라도 그 제약 내에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역시도 의료재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의료재활의 영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재활의 방법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의료재활의 영역 안에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장애 발생 예방하기 위한 것들로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제가 예전에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기형아 검사.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놓기 전에 임신 중에 흡연, 기타 등등들이 없도록 하는 거.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는 거. 아주 어릴 때 자, 손 들고 보행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장애 발생 예방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산모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이나 기타 등등의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 역시도 전부 다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재활의 방법 하나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나 변형이나 이런 것들 과정이나 마비 이런 것에 있어서 회복 훈련 등 기본적인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게 의료재활의 방법 중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이 장애를 개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능 장애의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다른 기능을 훈련하는 거. 뭐 대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 기능을 훈련을 하거나 전반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장부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역시 의료 재활의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 환경이나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 의료적인 입장에서 잡문을 하고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들을 하다 보면 고용주나 그다음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랑만 관계를 잘 맺으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 역시도 의료재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료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은 재활병원이나 종합병원인데 재활의학과가 있는 곳.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적 진단, 평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등의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이제 의료재활의 내용이 되겠죠. 볼까요? 첫 번째 의료재활은 우리 장애를 예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장애를 예방을 할 때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장애 예방, 그다음에 질환 및 사고의 예방, 또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장애 예방은 태아 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임신 전에는 무슨 예방 접종을 미리 하셔야 되고 그중에 음주 안 되고 흡연 안 되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선천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전 상담, 뭐 주기적인 태아 관리, 초음파 진단, 양수 검사 등등 임신 중에 여러분들이 다 여성분은 아닐 수 있겠군요. 자, 임신 중에 여성분들이 보통 검사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뭐 이렇게 임신 중에 약물 복용 금지해야 되고 심한 심적 충격이나 뭐 과로를 조심해야 되고 뭐 임산부의 술, 담배 금지하고 기타 등등등이 전부 다 이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시 뭐 특수질환에 대한 생화 검사, 주기적으로 육아 상담, 예방 접종 해야 되는 거 이거 역시 이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교통사고, 뭐 산업재해 등등에 대한 이 예방과 방지 등등은 장애를 예방하는 것의 하나의 것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질병이 났을 때 초기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장애 예방은 선천적 장애 예방, 질환, 그다음에 질병의 예방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의료재활 안에는 진단과 평가가 있죠. 장애인의 진단과 평가 안에 이제 일단 의료적 평가만 좀 봅시다. 병력과 이화가 검사를 포함해서 기능 잠재력을 포괄적으로 알아내는 과정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안에는 보면은 일단 병력을 알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병력 안에는 보행, 이동 동작, 착탈이 동작, 식사 동작, 위생 동작, 의사소통 관련된 사항들 전부 다를 포괄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의 과거 이력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가족력 등등의 병력뿐만이 아니라 이학적인 검사로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병원 가면 할 수 있는 근골격계 검사들, 뭐 신경계 검사, 그리고 아울러서 신경 근육계 기능적 검사 등등까지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장애인을 둘러싼 병력과 그다음에 이제 뭐 잠재력 등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학적인 검사들, 도구들을 통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후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진단과 평가에 포함이 될 거고요. 아울러서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환자의 기능 평가를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의료재활 얘기라고 했죠. 질환이나 외상을 토대로 그것이 어떤 손상을 가지고 오고 어떤 장애, 어떤 그 기능 제약,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오고 사회적 분리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
우리 보신 기억 있죠? ICIDH. 그래서 질환에 의해서 손상이 오고 디서빌리티 장애가 오고 사회적 분리가 온다라고 했었던 WHO가 1980년도에 처음으로 이 국제 개념으로 분류했었던 장애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진단과 평가할 때 우리가 아까 봤었던 병력이나 이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고려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인격적 평가나 가족이나 사회적 환경, 직업관계, 경제적 상태, 미래 등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총체적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종합적 평가이고, 아울러서 의료재활에서의 진단과 평가는 팀 접근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뭐 임상심리, 뭐 직업재활, 사회복지 등등등등을 다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평가하는 형식들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진단평가에서의 고려점들이었고요. 자, 의료재활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은 첫 번째 이제 물리치료가 있어요. 물리치료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물리치료 해보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허리 너무 아프고 막 이러면 우리 가서 물리치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운동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요건을 신체에 적용시킴으로써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신체적 재활을 유도하는 치료이다. 왜 읽어드릴게요? 물리치료하면 우리 그것만 생각할까 봐. 근데 시험은 뭘로 나온다? 글로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물리치료의 대상은 성인, 뭐 근육증, 절단, 관절염, 산재, 교통사고, 약물이나 알코올로 인한 후천적 장애 또는 이 출산상의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근육증 이런 친구들이 물리치료를 보통 받게 되고요. 처음에는 진단 및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선택하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평가 과정은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등등을 검사하는 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근력 검사, 감각 검사, 뭐 운동 발달 검사, 얼마나 반사하는지 등등의 반사 검사, 심호흡계 평가 등등의 포괄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가 끝나고 나면 치료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뭐 보통 하루에 30분 정도 한대요. 치료사 1대1로 하고 주에 1, 2회 정도를 하는 것들이 이 물리치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는 보통 재활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뭐 종별복지관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물리치료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운동치료, 전기치료, 온열치료, 한냉치료, 수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어떤 것들인지 제목 보시면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의료재활 안에는 작업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치료. 작업치료 들어보셨죠? 그 치료실 가면 아주 쉽게는 이렇게 단추 꿰는 것들이 있어서 단추를 잘 채우게끔 훈련시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굿을 옮기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작업치료에 포함되죠. 작업치료는 의료재활의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흥미롭고 목적이 있는 작업이나 동작, 놀이를 통해 불완전한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최대한의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작업치료입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작업이나 동작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치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작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굿을 옮기고 기타 등등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진짜 이 치료를 통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의지나 보장구 장착 훈련 뭐 이런 것들, 가정생활 내 훈련, 주거환경 제거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가기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작업치료다. 그리고 작업치료의 대상은 뇌성마비나 척수 손상이나 소아마비, 뇌졸중, 상하지마비, 관절염, 절단, 그다음에 진행성 근위축증, 뇌손상, 말초신경 손상, 발달장애야, 교통사고 후유증 등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보통 주 2회 정도 한다고 하고요. 분당 40분 정도의 치료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작업치료는 소그룹으로도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고 의료재활이 거의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재활병원과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종합병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병원에서 이 작업치료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재활에 포함되는 또 하나 언어치료가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말 그대로 이 의사소통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에 언어 치료에는 사실은 심리적인 치유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실어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경우에는 언어 치료상에 심리적으로 끌어내는 형태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어 치료는 잠재되어 있는 언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유도하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구어 장애하고 기호 언어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어 장애는 말할 때 장애가 오는 걸 얘기하죠. 음성 갑자기 왜 너무 가느다란 목소리가 나 너무 이런 사람들 있죠. 삑사리 나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 또는 이제 조음 장애라고 해서 음성 자체에서 이렇게 발성을 내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 편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유창성 장애는 말더듬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모르셔도 되겠지만 말더듬 하시는 분들 유창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음이나 공명 자체가 안에서 심하게 나는 경우들도 이제 말을 할 때 나타내는 이 구어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언어 치료 대상에는 이제 기호 언어 장애는 언어 발달 자체가 지체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죠.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실어증이 있는 경우들도 이 기호 언어 발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치료 안에는 뭐 발성이나 조음 기관 훈련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호흡 훈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낱말 훈련, 그다음에 문장 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료에 포함이 된다. 보통 주 1회에서 3회까지 진행을 하고 개별 차이가 있지만 회당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별 치료, 뭐 집단 치료를 병행해서 하기도 하고 재활병원이나 종합병원,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등등에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의료재활 보고 있는데요. 의료재활 안에는 보통 의사, 재활의학과 의사나 각종 전문의가 포함이 되고요. 아까 무슨 재활 있었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사가 전부 다 의료재활 전문 종사자가 될 거고요. 아울러 간호사나 의료사회복지사 또한 아까 보조기구들을 장착하는 거 역시 의료재활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지 보조기 기사가 의료재활의 전문가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빨라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다음은 우리 교육재활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재활.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의미에서 통합적인 재활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게 교육재활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통 이 특수교육이라는 것과는 구분이 필요하죠. 우리 특수교육 이러면 장애아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교육들도 사실은 특수교육이라는 걸로 포함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교육재활 이러면 우리는 특수교육이라는 것들로 뭐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교육재활이라고 하면 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바뀌면서 이 교육재활 그 평생교육, 뭐 학습지원센터, 대학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교 교육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보통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교육재활 이러면은 학교 교육 이외에도 뭐 대학 교육이나 또는 학령기 이전의 교육이나 뭐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구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재활이다 이러면 특수교육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책들에서 이 특수교육으로 정의들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재활 대상들을 좀 보면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 장애인 법상에 장애인 범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 했던 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상에는 15개 유형이 있는데 그렇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에 있는 장애 유형 전부 다가 복지법상의 장애에 등록된 장애는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을 했던 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학습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 친구가 등록 장애인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의 교육재활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해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육재활 안에서는 이제 장애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각장애를 가진 대상,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교육재활의 뭐 이용자가 있다면 첫 번째는 교수와 학습을 개별화해라. 그래서 최대 많아야 4명에서 6명 정도로 집단에서 개별화 교육시키는 게 좋다. 누구한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촉각이나 청각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고 구체적인 물체들을 제공해서 보다 구체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라. 아울러서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만 만지는 것들이 아니라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에 필요하다. 그리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자극을 주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또한 시각장애 교육 안에는 잔존 시력을 활용하는 교육, 점자 읽기 쓰기 교육, 타자기 및 이 컴퓨터 사용 교육, 또 이동 훈련, 듣기 교육, 그러니까 우리 묵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렇게 큰 포인트로 쓰는 것들, 묵자를 읽고 쓰는 교육, 생활 적응 훈련,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과 교육. 자, 학령기 학생이면 일반 똑같은 교육들 받아야 돼요, 시각장애인들. 그렇죠? 그리고 직업 교육 등등을 실시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점자 배우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는 점자를 눈으로 배우는데요. 손으로 어떻게 배우나 정말 잔존 기능이 참 많이 발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해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지체장애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면 장애를 극복하고 개선시키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의 촉진을 포함하고 장애로 인해서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니까 그러지 않도록 책임과 자기 통제를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요. 일상생활 훈련 또한 창조력과 더불어 표현 능력을 개발해줘야 된다. 지체장애 역시 일반 교권 과정을 똑같이 가져가고 재활훈련이나 생활훈련이나 직업교육 등등을 시켜서 이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지능이 일단 낮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감각 훈련들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선택할 때 추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아동들을 교육하거나 뭐 자녀분들이 있거나 조카들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 잘했어가 아니라 너 뭐 지금 보고 있는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잘 써서 잘했어 또는 지금 예쁘게 웃어서 잘했어 등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죠. 이건 이제 칭찬의 경우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도 그거 해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라고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을 통해서 이 생활수단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능력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적장애는 특히 개별의 원리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죠. 사실 지적장애인 교육은 일반 교과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청각 언어장애 교육은 일단은 청능훈련, 독화훈련, 발어훈련, 수어훈련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과 및 생활 지도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 생활 습관, 더불어 정서적인 교육들도 같이 중시해서 훈련들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 직업 교육의 내용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 청각 언어장애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폐성 같은 경우들은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개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분석학적 측면이나 교육심리학적 측면이나 생태학적 측면이나 행동학적 측면에서 이 교육 목적과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내용까지는 여러분들 상세하게 모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면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장애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각이나 운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언어적으로 접근을 하고 시각, 청각, 근육, 촉각 등등을 포함한 다감각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학습장애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미완성된 가장 낮은 기능부터 직접적으로 교수를 시작하는, 혹시 행동수정 기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보통 학습장애 교육들에는 행동수정 기법들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 종사자에는 특수교사, 교사, 교육상담가, 사회교육 지도자, 학교 사회사업가, 직업훈련교사 등등이 교육재활 분야에 속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재활 이야기할 건데요. 직업재활은 직업을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직무지도, 훈련, 취업 알선 등을 통해서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심신의 결함을 가진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활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의료재활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직업재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재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원칙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원칙은 여러분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이 직업재활이라는 것들을 볼 때 다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적어놨고, 이상하게 이렇게 준비들을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넘기자니 섭섭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들을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재활의 대상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비장애인과 같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장애 자체가 경미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비장애인들과 직업에 같이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직업재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 대상자는 심신의 결함이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되거나 일정한 의료적,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재활을 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직업재활 대상자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제 최근에는 공학적인 접근으로 이 사회 보편적인 서비스들로 들어가면 직업재활 대상을 별도로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없지 않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직업재활 대상자는 저렇게 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의 과정은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배치, 그다음에 보호고용, 지원고용, 사후지도로 보편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직업평가는 직업재활 대상자의 기본적인 직업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직업적 잠재력 및 직업적 행동을 평가하는 건데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활 사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뭐가? 직업평가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직업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다음에 상담 자료를 제공하는 것, 치료적 측면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제가 적어놨는데 장점, 단점, 그렇죠? 그리고 직업 적성, 흥미 파악 등을 통해서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직업 목표를 갖도록 해주는 것들이 직업평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직업재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역시 이 직업평가의 목적이다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직업평가는 초기평가, 작업표본평가, 현징평가 이렇게 지금 2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초기평가는 처음에 오면 이 구직 신청서 쓰면서 낳는 이 기초 지필 검사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저 이렇게 신청합니다 할 때 나오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평가들, 그리고 본인이 상담하면서 해줬던 얘기들 정도가 초기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표본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직업이나 직업군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또는 동일한 과제나 재료들이나 도구들을 사용해서 직업적 능력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제 작업표본평가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이 평가 도구가 이제 타워 시스템, 필라델피아 작업표본평가, 발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저런 것들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 계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실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자질 평가를 하게 되는 현직 평가가 있습니다. 이 현직 평가는 보호 작업장이나 지원 고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찰이나 행동 파악, 직업 적응 평가, 목표 달성도 평가 등등을 통해서 현장 평가라는 것들을 한다. 직업 평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직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어떠한 직종을 선택하기 위한 취업의 준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직업 훈련은 크게 직업 전 훈련이란 것과 직업 훈련이란 걸 나눠집니다. 이 직업 전 훈련이라고 하는 건 직업 적응 훈련이라는 얘기라도 뭐 일맥상통을 하고요. 우리 뭐 보호 작업 저기 직업 지원 시설 얘기할 때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기억나세요? 적응 훈련 시설 이런 거 있었죠. 자, 그것처럼 기초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들이 이 직업 전 훈련이면서 직업 적응 훈련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직업을 갖기 전에 내가 갖춰야 될 이 태도들을 갖는 것들이 이 직업 전 훈련, 직업 적응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직업 습관이나 기타 등등을 갖는 것, 직업을 갖기 위한 여타의 많은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직업 전 훈련, 직업 적응 훈련이라고 하면 그거에 비해서 필수적인 직업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게 직업 훈련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공장에 취직하려면 자, 직업 훈련은 뭐예요? 컴퓨터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거야. 근데 직업 전 훈련은 뭐예요? 자, 내가 취직을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입니다. 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그 시간대에 가서 밥을 먹고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또 취업하기 전에 면접을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훈련을 받고 이게 직업 전 훈련, 직업 적응 훈련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직업제로 가정하는 세 번째가 직무 개발 및 배치입니다. 직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것들의 취업처를 찾아오는 거예요. 취업처를.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시킨 사람이 직업제라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무를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없었던 곳이긴 하지만 많은 일들 중에 뭐 직무를 쪼개서 또는 직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들을 보통 직무 개발이라고 하고요. 이 개발된 곳에 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무 배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다음 과정으로 이제 보호 고용이라는 것과 지원 고용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보통 직무 개발 및 배치 다음에는 취업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가져갑니다. 취업이나 취업 알선, 그다음에 뭐 사후 지원, 사후 지도 이렇게 갔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취업의 개념을 보호 고용과 지원 고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 고용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름 보호된 환경에서 훈련이나 이 고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직업재활시설 안에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보호고용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재택고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2차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보호작업장이나 등등의 보호고용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이긴 하지만 주당 20시간 이상의 유급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비장애인 동료와 빈번하게 만나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장 안에서 지원을 받고 대상은 중증장애인 고용의 형태들을 직업재활 안에 지원고용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직업재활 과정 안에는 사후지도라고 해서 취업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갑니다. 자, 전문 종사자들은 직업평가사, 상담사, 직업훈련교사, 직업생활 상담원, 직업재활 상담사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재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은 심리재활입니다. 심리재활의 개념은 장애인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과정들이고요. 다른 재활 분야의 토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기인하니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이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요. 자, 우리 여기서 기억을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장애인의 자아 방어 기저들을 이제 보통 장애인이 되면 이러한 이제 방어 기제를 가지는데 부정하는 거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거부를 보이는 거, 퇴행하는 거, 아이들의 형태들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나한테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야? 불안한 거,
나 정말 이제는 계속적으로 못 걷는 거야. 등등이 난 계속 아픈 거야. 난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심해지면 디프레스라고 해서 우울이 오고 심하게 되면 이 우울이 자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해? 이런 것들은 당연한 심리적인 기제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심리 재활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뭐 검사와 치료로 이루어지는데요. 검사는 지능 검사와 성격 검사 등등이 있다. 그래서 지능 검사도 여러분 해보셨죠? 웩슬러 검사나 뭐 K-위즈 뭐 이런 것들 해보셨을 거고, 성격 검사 들어가면 MBTI 이런 거 해보셨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아울러서 이 심리재활 안에는 상담과 치료가 들어간다. 상담은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전화 상담이 있고, 치료는 이 증상을 제거하고 수정 완화하고 장애 행동을 조정해서 긍정적인 성격 발달로 증진시키는 건데요. 상담과 심리치료의 차이를 제가 적어놨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거기서. 그리고 의식 내용을 자각하는 데 주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너 지금 왜 그런 거야? 라는 것들을 자각시키고 뭐 교육적인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들인데 비해서 심리치료는 보다 재구성하고 심층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것들을 통찰하는 것들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치료가 달라. 심리치료에 이러면 우리 상담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보다는 심리치료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심층 분석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심리치료 안에는 놀이치료 들어보셨죠? 음악치료, 그리고 미술치료 들어보셨죠? 또나 가족치료, 그리고 이제 심리재활 안에 사실 원예치료 이런 것도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치료들이 심리재활 안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재활의 전문 종사자들은 심리재활은 이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심리상담가, 심리검사원 등등이 전부 다 심리재활의 분야로 들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놀이치료, 아까 보시면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치료,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등등의 전문 인력들이 민간분야에서 양성들이 계속 되고 있죠.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다 이들이 심리재활의 전문 종사자들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사회재활 이야기를 합니다. 재활 너무 지금 숨가쁘게 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의료재활. 두 번째 교육재활. 세 번째 직업재활. 네 번째 심리재활. 다섯 번째 사회재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이나 의료적 모델을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기타 등등처럼 손상에서 기인한 것들로 오는 뭐 환경을 다 포함하고 참가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손상되어 있는 잔존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것들로 포괄시키기 때문에 재활 부분은 여전히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과정들이고요. 자, 국제재활협회.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평가를 할 때 RI 코리아에서 작년도 9월 달에 평가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아니야. 그거는 좀 안 날 수도 있긴 하겠다. 좀 지겨웠으니까. 자, 그와 같은 이제 이 RI인데요. 이 RI가 2001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재활 자체를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과 특수한 개념을 합쳐서 사회재활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회균등이나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재활이 있는가 하면 그거 말고 특수한 개념으로 이제 권한, 임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 이론 뭐 이런 거 생각나요? 그때도 지금 임파워먼트 시키는 게 있었는데, 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
네트워킹하는 거,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뭐 치료적인 방법과 생활기술 등등이 다 포괄해서 사회재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올라가 보면 레바논에서 됐던 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재활을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들을 포함시켜서 사회재활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사회재활의 대상은 자, 기본적으로 이 사회재활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들이 사회재활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사회재활은 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면서 장애인 복지 대상이 누구였어요? 장애와 중증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재활의 대상 역시도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시민 그리고 온 국민이 이 사회재활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바뀌면서 사회재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재활팀에서 했던 것들은 사회적응 훈련시켰어요. 사회성숙도 훈련해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일상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에 초점들을 뒀었는데 지금의 사회재활은 사회적 장벽 제거를 하는 것에 초점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장벽 제거를 하는 것들에. 그래서 앞에 얘기했었던 일반적 사회재활, 우리가 뭐 훈련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특수한 사회재활이 같이 포함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재활의 영역은 장애인과 관련된 관계법을 정비하는 게 포함됩니다. 자, 이 사회적으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재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을 정비하는 게 사회재활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이 환경, 장벽 이런 것들 제외죠.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장애라고 했었던 개념 안에 개인적 장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환경, 사회적 장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개인적 장애 부분들은 지금까지 보셨던 의료, 교육, 뭐 직업, 심리까지가 포괄된다고 하면 사회적 장애 부분들이 이 사회재활과 연관이 된다라고 기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관계법을 정비하는 것이 이 사회재활의 첫 번째 영역이 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행정을 정비하는 것 역시 사회재활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이 행정 자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달체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전달체계들을 쭉 가지고 오는 것들 자체를 행정의 정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전달은 기능 분담을 원칙으로 해요. 기능 자체를 정확하게 분담해 주는 거, 또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의 원칙, 또 책임성의 원칙, 아울러 접근 용이성의 원칙, 통합 조정의 원칙, 지역사회 참여의 원칙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 저는 이 행정 정비를 할 때 필요한 원칙들의 얘기들을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호통일서는 아니었고요. 예전에 장애인 재활상담사 시험을 봤을 때 저게 문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이 많은 문제들 중에 대체 이 많은 내용들을 배우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것들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는 사회재활의 영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관계법의 정비, 뭐 행정의 정비, 뭐 경제적 환경의 정비,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사회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회적 모델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재활의 세 번째 영역은 경제적인 환경을 정비해 주는 것 역시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 빈곤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빈곤 때문에 이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또는 사회생활하는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과정 안에 경제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역시 사회재활의 영역 중에 하나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거 포함됩니다. 물리적 환경하면 우리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대중교통, 뭐 턱없는 이
리프트, 경사로, 그렇죠? 경사로 만드는 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거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럭 이런 것들 역시도 이 물리적 환경 정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사회재활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은 이 사회재활 자체를 5번과 6번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회적 문화적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 정도로 지역사회 적응 훈련 이런 것들로 해서 기본적인 초점들을 뒀었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과 사회적 문화적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까지를 포함시켜서 이 6가지 영역이 사회재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사실 공부하셨던 분들 지금 새롭게 수어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요. 제가 1990년도 뭐 이때 처음 공부했거든요. 그때 장애인 복지론 공부할 때 이 사회재활은 이런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냥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문화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도까지로 머물러 있었는데 재활을 가지고는 있으나 재활이라고 하는 자립생활 모델의 반대가 되는 이 모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장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사회재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사회적 적응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대상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영역에 관계법, 행정,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 같이 포함돼서 이것들을 정비, 이것들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들이 사회재활의 영역이 된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재활의 전문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원, 레크레이션 지도자, 사회교육가, 심리치료사, 생활보호교사, 보육교사 등등등이 사회재활의 전문적인 종사자로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재활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의료, 가장 기초가 된 의료, 교육, 그다음에 직업, 심리, 사회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 재활들을 살펴봤었고요. 너무 숨가쁘게 달려와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만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재활을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제도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달려올 수 있는 것들을 쭉 달려왔고요. 장애인 고용제도를 이제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의 업무, 여러분들과 교육을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목 아픈데 여러분들도 귀 아프시죠? 1시간 고생하셨습니다.